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오라마 TV의 박스 오픈. 이번에 우리 아카데미의 신제품 야크트 판터 네. G1. 이게 우리 샘플 받았는데요. 이게 가을 정도 발매라 그래요. 네. 예, 그래서 좀 미리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그 야크트 판터 하면은 우리 롬멜 습격포라는 말 뭐 들어왔죠, 영보 씨도. 네, 예전에 25분의 1 스케일로 예. 과학사 문방구의 가장 높은 곳에 휘황찬란하게 돼 있어서 어린 마음에 되게 두근거렸으나 그때 당시에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가격이었기 때문에 그냥 눈물을 훔치며 등을 돌려야 했던 그런 아픈 과거를 뒤로 하고, 아무튼 이게 롬멜 전차예요. 옛날에 이게 사실 롬멜 전차는 아니지만 옛날에 롬멜 전차라고 해서 판매를 했었죠, 예전에. 그래가지고 우리 올드 팬들의 기억에서는 상당히 좀 이게 친숙한 네. 그런 아이템인데, 뭐 요즘은 뭐 저 드래곤 이후에 뭐 라이필드, 타콤 뭐 다 나오니까 지금은 뭐 그렇게 전혀 뭐 그 귀한 아이템이 아닙니다. 네. 사실 옛날에도 좋았던 면도 있어 사실은. 지금은 뭐 다 나오니까요. 예. 자, 아무튼 아카데미에서도 뭐 어쨌든 같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웬만한 뭐 유명한 메이커는 이제 다 나옵니다, 이게. 다 나오는데 이거는 뭐 중국제처럼 뭐 엄청나게 복잡한 키트는 아니고요. 만들기 쉽게 만든 네. 합리적인 키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야크트 판터의 일단 실물 이야기 네. 좀 해드리면, 여기 저 2차 대전에 나온 구축 전차 중에서 공수주의 밸런스가 가장 잘 잡힌 네. 가장 우수한 구축 전차. 아, 요 역시 핵심은 그 71구경 88mm 주포. 그래서 우리 보통 말하는 그 티거 전차보다 더 포신이 길고 위력이 더 강합니다. 킹 타이거 네. 전차와 동일한 포를 갖추고 있습니다. 네. 이게 처음 나온 게 1942년이었는데 그 당시에 나오자마자 요걸 이제 고서포로 나왔어요. 네. 고서포로 나왔는데 요거를 자주포화를 시키자라고 해가지고 처음에 나왔던 게 그 쿠르스크전에 처음 투입된 페르디난트. 그다음에 두 번째로 나온 게 역시 쿠르스크전부터 투입된 나스호른. 요 두 가지가 일단 자주포로서 제일 먼저 나왔고, 네.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개발 지시는 1942년 중반에 나왔어요. 그래서 쿠룹사에다가 이제 세대의 시제품을 제작해라 라는 명령이 내려졌었는데, 근데 그 뒤에 이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컵이 처음 완성된 게 1943년 10월 20일. 그러니까 1년 반 정도 지났죠. 전차에 기존 전차를 활용해서 예. 대전차 능력을 부여한다는 그런 기본적인 개념은 있었지만 예. 워낙 전황이 정신이 없고 예. 이 전차의 생산을 방해하지 않는 부분에서 예. 만들려다 보니까 굉장히 고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 당시에 그 킹타이거의 모컵과 그다음에 슈툼티거 그 38cm 주포 다른 그 있잖아요. 예. 그거 모컵도 같이 전시가 됐었는데 히틀러가 이제 이걸 보고 아주 마음에 들었다고 합니다. 아, 우리 저 총통각하께서 예. 마음에 드는 무기가 예. 장군들의 추천에 관계없이 채용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보면 뭐 예전에 그 3호 돌격포 그 책에 나온 앞장을 보면은 돌격포 2대는 전차 10대에 필적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요것도 히틀러가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 차량은 킹타이거 몇 대의 가치가 있겠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말하자면 이 주석께서 이렇게 하교를 하신 이런 꼴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걸 이제 개발에 이제 박차를 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1943년 12월 16일에 시제 차량이 완성. 그래서 즉각 제식화를 결정. 그래서 처음에는 중돌격포라는 이름을 붙였다가 그다음에 뭐 판터 베이스 전차 구축차 뭐 이런 말도 붙였다가 1944년 2월 27일에 총통 명령으로 야크트 판터라 명명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이름 하나 붙이는 데에도 이런 우여곡절이 있네요. 그러니까 총통이 뭐 이런 것도 막 붙이는 거야. 그냥. 그때 기분에 따라서 그 기분 그렇죠. 그래서 요 전면 장갑이 그 55도 경사에 80mm. 네. 그래서 요 경사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관통하려면 이렇게 관통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요 수평 관통 거리가 140mm. 네.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티거 1보다 1.4배의 방어력을 가졌다. 티거 1은 거의 수직 장갑의 10cm인데 예. 얘는 30도의 각도가 있기 때문에 관통 거리가 그만큼 길어진다. 예. 그래서 좀처럼 전면 장갑을 관통하기는 어려웠다 그래요. 그렇겠죠. JS2도 뭐 수백 미터 거리 내로 들어오질 않으면은 이걸 뚫을 수가 없었다. 네. 그러니까 80mm도 어쨌든 경사가 졌다는 게 위력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측면 장갑은 29도에 50mm. 네. 그 다음에 전투실 후면은 30도에 40mm. 네. 그 다음에 차체와 전투실이 현재 일체형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장갑 효율이 이제 높다는 거죠. 말하자면 요 전투실을 만들어도 차체가 따로 있는 보통 그런 형태인데 얘는 아예 그냥 차체와 전투실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요 장갑 효율이 높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해저밖에 없다. 다른 것은. 예. 해저도 그래서 전면 장갑이 60mm지만 방어력이 상당했다는 거죠. 아무튼 이제 주포는 71구형 88mm. 네. 이 위력에 대해서는 우리 그 예전에 킹타이거 하던 영상에서 잘 나와 있으니까 거기 한번 참조를 해주시기 바라고. 2차 세계대전에 그 모든 연합군의 전차를 전부 격파할 수 있습니다. T-34는 3000m 거리에서 격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선의 포탑이 없이 주포가 좌우로 이제 12도씩 움직이는데 여기 그럼 얼마 안 움직이니까 불편할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만약에 3000m 거리라고 생각을 하면 요거 12m 거리를 이렇게 3000m 밖에서 딱 맞추고 이렇게 해서 맞추면 이게 1.2km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요 정도면 뭐 전투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이런 얘기죠. 아니 그야 장거리에서는 그렇게 좁은 포각으로도 예. 커버를 할 수 있지만 저기 우회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뭐 차체를 돌려야지 뭐 그때. 양옆으로 오면? 아니 이쪽에서 쏴. 그래서 그럼 죽는 거지 뭐 그럼. 그래서 이 야크트 판저는 그런 적군자 능력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만은 예. 전쟁 말기에 가서는 전차가 한 대라도 아쉬운 상황이고 독일군은 수세에 몰려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동력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다. 예. 한 대라도 더 많은 전차가 필요하던 그런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 분당 발사 속도는 6발 내지 8발. 탑재 탄수 60발. 그래서 요 나스오른이 40발이고요. 페르디난트가 50발. 네. 그보다 많습니다. 이 전투실 용적이 충분히 넓고 그래서 휴행 탄수도 많았나 봐요. 예. 그리고 또 안이 넓다 보니까 이 탄의 교환이나 예. 탄피를 배출하는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수월하지 않았나 예. 그런 짐작을 해봅니다. 이렇게만 보면 굉장히 뭐 장점만 있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는데 이 얘기는 또 후회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무장으로는 차체 전면의 기관총, 그 다음에 위에 그 대보병용 S마인 발사기 네. 이런 게 이제 장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동력은 역시 판터의 차체를 사용하니까 뭐 700마력 엔진으로 시속 55km를 낼 수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저 더블 토션바를 사용한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험지 주파 능력도 우수하다. 중량은 45.5톤. 그래가지고 판터의 44.8톤보다 약간 무거워지긴 했지만 거의 차이가 없다. 그만큼 장갑을 많이 들렀기 때문에 예. 오히려 더 무거워졌습니다. 예. 그리고 톤당 마력은 15.38. 1톤에 15.38마력이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T-34와 거의 비슷하다. 그러니까 기동력이 좋은 거죠. 이렇게 보면 스펙만 보면 그런데 예. 사실 이 트랜스미션의 과한 부하, 즉 전면 장갑이 어마무시하게 무겁기 때문에 체중이 앞으로만 몰려갖고 예. 트랜스미션의 소모가 극심하여 예. 실제로는 고장이 너무 자주 나니까 예. 이렇게 뛰어난 톤당 마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별로 많지 않았다라는 결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그래서 이 35km마다 이게 좀 고장이 났었다 그래요. 고장이 났는데 그 1944년 10월 말에 감속 기어를 이제 완전히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서 네. 그래가지고 한 400에서 500km를 이동하고도 멀쩡한 차량들이 있었다. 1944년 10월 예. 전쟁에 다 져서 이 감속 기어는 참고로 만들다 보면은 이 탱크 앞에 이렇게 기어를 덮는 둥그런 예. 그 부분을 감속 기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요 트랜스미션 같은 거를 이제 고치려면 여기 보시면은 요거를 통째로 떼어내야 돼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야크트 판터의 초기형과 후기형을 구분하는 그런 모양이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안쪽에서 이제 고정을 하는 겁니다. 이걸. 네. 그래서 안쪽에서 뺀 다음에 이 밖에서 빼고 트랜스미션을 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그래서 볼트가 겉으로 보기에는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후기형은 이게 이제 바깥에 더 크게 이제 큰 볼트로 고정을 시키니까 훨씬 더 편해진 거죠. 그런 것도 있고 아마 이 포방패 부분에 적의 탄을 맞으면 안쪽에 있는 볼트가 예. 승무원을 사상케 하지 않았나 그런 뭐 글쎄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바깥쪽에 있으면은 적어도 그런 위험이 좀 덜하지 않았나 그냥 예. 짐작입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는 이 야크트 판터의 형식 구분을 할 때 전기형, 후기형 네. 그래가지고 요 부분이 가장 큰 포인트였어요. 예전에는. 한눈에 보이는 장면이 보이니까. 그랬는데 이게 그 G1, G2라는 형식이 나온 것이 이게 얼마 안 돼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드래곤에서 2013년도에 키트가 발매가 되면서 그 제품 이름에 야크트 판터 G2라고 나온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G2가 뭐야 그랬는데 그 이후부터 이제 이게 형식 구분이 야크트 판터가 G1이 있고 G2가 있다.
것이 이제 알려지기 시작을 한 거죠. 네.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 G1 같은 경우는 차체를 판터 A형을 사용한 게 G1. 네. 그다음에 G2는 판터 G의 차체를 사용한 것이 G2.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드래곤 키트조차도 처음에 나온 키트는요, 이게 그냥 뭐 그렇게만 나오고 요 장비품 같은 게 별 차이가 없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다시 또 바뀐 게 이제 어떻게 됐냐면 G1하고 G2가 물론 이 차체도 차이가 있지만 이 각종 공구류 있잖아요. 이런 걸 붙이는 위치들이 약간씩 다 틀려요. 아. 그래가지고 그걸로 이제 딱 보면 한눈에 구분되게끔 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구분이 된 게 지금으로부터 한 10년이 채 안 된다. 최신 고증을 예. 반영한 키트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 G1형은 그 1944년 10월까지 104대가 생산됐고요. 네. G2형은 1944년 11월부터 321대. 아니, 공수주가 그토록 완벽한 히틀러가 이것으로 꼭 해야 된다. 예. 이름도 직접 친히 지은 전차가 예. 고작해서 이것밖에 안 만들었어요? 이걸 만들면 이제 판털 또 못 만드니까. 아이고야. 이거 정신이 없는 거죠. 뭐. 그래서 합계 425대. 네. 근데 G2가 훨씬 많이 만들었지만 우리 보통 남아있는 사진은 G1이 훨씬 많아요. 네. 그래서 왜냐면 예. G2가 생산했을 시점에는 독일이 거기다 져서 예. 선전 사진을 찍을 그럴 필요 없어. 정신이 없었으니까. 예. 그래서 뭐 그냥 언뜻 G1이 많이 생산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G2가 생산은 많이 됐고 그러나 사진은 G1이 훨씬 많다. 네. 이런 얘기죠. 근데 약간 좀 그 보충 설명을 드리면 여기 이 부분, 그러니까 요 G1과 G2의 이제 가장 큰 차이는 요 엔진 데크 부분이 네. G2가 좀 짧아요. 약간. 그쵸. 그러니까 판터 A형 엔진 데크가 이 길이면은 G2는 약간 이게 짧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할 수 없이 예전에 전투실이 뒤에 각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짧아지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 각도가 약간 틀립니다. 근데 언뜻 보면 몰라 사실은. 아하하하. 그래서 그 중간에 어중간한 키트들이 꽤 있어요. 이 팀은. 네. 그래서 타미야 키트 같은 경우는 G1과 G2의 짬뽕이다 이런 말까지 있잖아요. 그리고 G1, G2의 또 차이는 그 판터 G형의 요건 뭐 G1, G2 차이라기보다는 저 판터 G 후기형부터 이 아이들러 휠이 좀 커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차이도 있고 여기는 뭐 부품은 있지만 뭐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나중에 뭐 기회가 나면 또 정확히 요건 이제 G1이니까 우리는 네. 이거 만들고 그래서 차이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야크트 판터의 이제 실전 얘기 조금만 해드리면 네. 이게 근데 사실은 기록이 거의 없어요. 거의 네. 없고 또 기록이 없는 것도 있지만 또 제대로 된 승무원도 없이 네. 또 연료도 없고 하니까 그냥 기껏 전선에 내보냈는데 그냥 기름도 없고 하니까 폭파시켜버리고 내버리는 경우도 많았던 거죠. 그러면 우선 활약했던 전투를 하나 소개해 주시자면 이게 맨 처음에 우리 저 예전에 페르디난트 할 때 네. 90대를 만들어서 653 중전차 구축대대, 네. 654 중전차 구축대대 두 개를 만들었다가 크루스크전에서 이제 막 이제 부서지고 하니까 이걸 다시 하나로. 싹 합쳐서 653대대로 이제 합쳤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654대대를 이제 이걸 장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명령은 뭐 미리 내려왔지만 실제로 1944년 1월부터 편성했는데 또 이 차량이 없으니까 처음에 베르게 판터 8대를 받아서 연습을 했다 그래요. 그러다가 그 이후에 이제 1944년 4월에 8대를 일단 수령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결국은 요 654대대 하나만이 야크트 판터 전체를 장비한 유일한 부대. 나머지는 다 혼성 장비. 네. 모자라니까. 예, 그런데 아무튼 요 노르망디 작전에 처음 출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1944년 7월 30일 보고서에서는 영국군 제7 근위전차 여단의 처칠 전차 1개 중대와 교전. 네. 그 뒤에 처칠 2개 중대가 더 출연을 했다 그래요. 그러면 총 3개 중대와 맞서 싸워서 예, 그래서 야크트 판터가 그 2분간 벌어진 전투에서 11대의 처치를 격파했다. 아이고야. 야크트 판터는 2대밖에 격파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뭐 일방적으로 싸운 거죠, 사실은. 네. 예. 압도적인 적을 상대로 예. 적은 숫자로 예. 더 많은 숫자의 적을 격퇴를 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654대대가 일단 9월 달에 전선을 떠나서 다시 이제 보충을 하는데, 네. 다시 서부전선으로 복귀한 게 1944년 11월 18일. 그래서 11월 20일부터 30일 동안, 열흘 동안 벌어진 전투에서 18대를 상실하면서 적전차 52대 격파. 그 다음에 또 9대 중파. 그 다음에 대전차포 신문 파괴.
네. 했다고 합니다. 어허. 이 몇 안 되는 전투 기록입니다. 네. 그 다음엔 654대대가 다시 1945년 1월 20일에 다시 또 재편성하면서 이때는 4호 구축전차하고 혼성으로 출동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10일 동안 적전차 58대 격파. 이 당시에 야크트 판터는 18대가 출동을 해서 13대가 이제 격파가 됐는데, 네. 이 격파가 됐다기보다는 이 중 13대 중에서 연료 부족으로 내버린 차량이 8대. 한 대는 고장으로 이제 내버렸고, 네. 또 수리를 마치지 못하고 또 세대를 수리하다가 마치지 못해서 그것도 또 파괴시켜버리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적에게 격파된 것은 한 대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토록 제대로 운용만 되면 네. 보급과 편제 훈련이 제대로 갖춰진다면 압도적인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는 전차였는데 안타깝게도 예. 1945년에는 이미 뭐 오늘 내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전투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이제 사그라들었다. 그 우리 저 라스트 오브 캄프 그룹인가 보면은 그 미야크사에서 거기 공장까지 가서 35대를 수령을 했어요. 네. 그래서 수령해가지고 싸우려고 갔는데 지휘관이 이제 이 4월달 이 막판에 싸우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 라고 해가지고 있는 차량 다 내버리고 근데 파괴했다 그랬나? 우선은 지휘관이 부대원들을 전부 다 모아놓고 판저레어 기갑교도사단 정예사단이었는데요. 아무리 정예사단도 45년 4월에 가서는 뭐 이제 이름만 정예사단이지 전부 다 긁어 모은 병력들이기 때문에 최신 야크트 판터 35대를 수령해 놓고도 이 싸울 엄두가 나지 않아서 지휘관이 부대원들을 모아놓고 더 이상의 전투는 무의미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날 정찰을 나간답시고 종족이 감췄답니다. 지휘관을 그렇게 잃고 나머지 35대는 뿔뿔이 흩어져서 차량을 방기하거나 아니면 파괴하거나 아니면 또 싸우기는 했으나 금방 전투를 포기하고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최후의 35대의 끝은 결국 이렇게 다 비참한 말로를 맞았다. 그러니까 35대면 굉장히 많은 건데. 그러게요. 제대로 싸웠으면은 뭐 T-34 한 200대 격파했겠죠, 그죠? 네. 그러나 그냥 이제 싸울 의지가 다 사라진 그런 때니까 뭐 결국은 아무리 좋은 전차도 그런 상황에서는 활약을 하지 못했던 그런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아무튼 이 아카데미의 키트는 G1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물 얘기 이 정도 해드리고 이 내용물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자, 그러면 키트를 보기에 앞서 아카데미의 야크트 판터 G1이 나오기 전에 예전에 야크트 판터는 어떤 게 있었나요? 이게 우리 잘 아는 롬멜 전차. 네. 이게 롬멜 습격포. 타미야에서 35대1 롬멜 전차가 처음 나온 게 1963년 2월. 네? 63년? 네. 우리가 보통 아는 타미야의 그 롬멜 습격포 전차는 이건 이제 또 그건 개정판이에요. 그래서 1968년 12월. 68년.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2월에 나온 게 리모콘. 그 다음에 69년 3월에 싱글 모터라이즈.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MM 시리즈로 모터를 빼가지고 1975년 9월 발매. 아이고. 와, 75년만 해도 이게 몇 년 전이야, 이게. 25, 35, 40, 47년 전이죠. 언제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1996년 5월에 전면 리뉴얼판을 발매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타미야에서 발매되는 야크트 판터가 이제 리뉴얼판인데 이것도 96년이란 얘기죠. 그럼 이게 26년 전인가요? 아이고. 그리고 25대1 그 야크트 판터, 25대1 롬멜 전차는 1967년 및 1973년에 발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35대1 타미야의 카피판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 카피판이 나오면서 그 박스 그림을 그대로 타미야 거를 가져오질 않았어 그때. 그래가지고 그때 나온 그 마치 겨울에 그 시퍼런 그 분위기의 그게 반다이 그 박스 아트입니다. 네. 반다이 박스 아트로 합동과학에서 나온 적이 있었죠. 25분의 1로? 아니 35대1. 35분의 1로? 네. 25대1이 이제 아카데미에서 나왔죠. 네. 합동과학은 35대1. 합동과학. 저는 보지 못했던 그런 브랜드인데요. 지금은 없어졌겠죠? 그 합동과학이 아마 없어진 지가 20년이 넘을 거예요. 근데 몇 가지 나왔죠, 거기서.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온 게 거의 없죠. 이타렐리에 좀 있었고. 네. 이타렐리에서 나온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특이할 만한 게 1988년도에 군제 하이테크. 맞아. 그래가지고 그 당시엔 엄청난 가격이 8,000엔이었습니다, 일본에서. 화이트 메탈로. 그래서 이제 이 기본 차체, 그다음에 로드휠만 플라스틱으로 하고 나머지는
메탈 부품, 에칭 부품 해가지고 왕창 섞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한 게 있었죠. 제가 만드신 거 보니까 예. 이 부품의 정밀도는 그렇게 뛰어나지 못했어요. 에칭이 좋죠. 에칭이 좋았고 화이트 메탈은 뭐 거기서. 네. 근데- 부품이 거칠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게 8,000엔짜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게 화이트 메탈은 계속 생산이 안 되니까 네. 일단 기본적인 그 차체 금형하고 거기다 그걸 인수해가지고 드래곤에서 그래가지고 거기다 이제 메탈 부품을 다시 금형을 파가지고 이렇게 만든 임페리얼 시리즈가 있었어요 드래곤에서. 네. 예, 그래서 뭐 그런 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이게 그 2007년부터 드래곤에서 이제 스마트 키트로 완전히 리뉴얼판이 발매가 됐죠. 그러면서 예. G1, 1과 2라는 것을 형식을 구별하기 시작했다. 그거 나오고 나서 또 몇 년 있다가 아이고. 2013년부터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2013년 이후에 또 드래곤게 제일 결정판이었죠. 그 다음에 타미야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으니까 뭐 그러다가 1990년대 후반에 나왔으니까 예. 완전히 뭐 크게 뒤떨어진 건 아니죠. 그래서 그 이후에 2018년도부터 예. 맥모델, 탑콤, 나이필드 이런 데서 뭐 내부재이다 보다 막 쏟아져 나오니까 네. 그 다음부터 롬멜이 뭐야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그 뒤죽박죽한 그런 상황이 이제 되는 거죠. 네. 이제 뭐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은. 예. 근데 요 아카데미의 판터도 그 맥모델이나 탑콤에서 나오던 그런 판터가 막 쏟아지던 시절에 나왔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걸 뭐 편성해서 나온 거냐 뭐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나오다 보니까 나온 것 같은데 근데 다만 이제 그 맥모델, 탑콤 뭐 이런 라이필드 이런 게 너무 복잡하니까 그래서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만들기 쉽고 합리적인 뭐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 아카데미가 나온 것이 2018년이었는데 그거 나오고 나서 당연히 야쿠트 판터가 나오지 않겠느냐 네. 라는 예상을 했지만 그게 좀 한 4년 걸렸네요. 네. 이번에 이제 나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내용물을 보시면 그 요즘 아카데미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제 하나 형식이 나오면서 다른 형식도 만들 수 있게끔 부품을 많이 넣어주는 그런 특징이 있잖아요. 예전에 드래곤 마냥. 예. 근데 요거는 이제 2018년도 판터가 나올 당시에는 그 정도 인심 쓸 생각은 없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G2를 만들 부품은 없습니다. G1만 만들어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조정수용 시찰창이 구멍이 2개가 있잖아요. 네. 근데 요거는 요 키트에서 하나를 맞게 돼 있어요. 음. 근데 이게 시제 차량은 2개였고, 그다음에 요거는 1944년 4월 생산형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 초기형, 전형적인 초기형이에요. 그래서 후기형 못 만듭니다. 어허. 이 차체 상부. 네, 하고, 이것을 새로 만든 부품판입니다. 그다음에 요 G 부품. 네. 요것만이 이제 금형을 새로 판. 포방패 부품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같이 있는 거죠 이게. 자, 네. 여기서 이 초기형 G1에 겉으로 볼트가 드러나지 않은 예. 이 포방패가 기동차게 많네. 예. 이렇게 해서 2018년에 나온 판터 예. 부품판이 기존 부품판에 더해서 새로 G1용으로 만든 부품판이 요것입니다. 나머지 다 예전 판터 그대로고요. 네. 자, 그리고 이게 포시는 요 원피스짜리. 네. 이거 정확히 얘기하면 143/3입니다, 이게. 음. 그다음에 요 2단으로 된 게 /4 네. 이렇게 되는데 요 2단으로 된 게 후기 모델이죠, 이를테면. 근데 우리 사진을 보면 그 여기 포방패가 커져 있는 후기 모델에도 요 원피스짜리를 단 게 있고. 그럼 당연히 미리 만들어놨던 포를 예. 버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 전기 모델도 또 이게 단 게 있어요. 그건 뭐 이제 싸우다가 바꿨을 수도 있지. 혼재가 되는구만. 예. 그래서 뭐 어느 거나 달아도 뭐 큰 상관은 없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일단 무난하고 그 대신에 내부는 없어요. 내부. 예, 뭐 없는 게 좋지 뭐 솔직히. 예. 출입문을 열면은 보인다고 해서 요 주택 복자기까지만 예. 재현되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과감히 빠졌습니다. 예, 그것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요 두 개가 이제 야크트 판터를 위해 만들어진 금형이고요. 그다음에 요 궤도는 뭐 세미 커넥팅. 이건 예전 판터하고 뭐 똑같습니다. 이게 그 대신에 뭐 기다란 게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약간 좀 짧은 걸 이렇게 몇 단 이렇게 연결하게끔. 그래서 이걸 잘하면 뭐 좀 요런 느낌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좀 기술적으로 잘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센터 가이드에 구멍이 왜 없냐? 근데 이건 없는 것도 있어요. 네. 근데 틀린 건 아닙니다. 예. 물론 독일군이 전차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겠다고 무게 경감을 위해서 구멍을 뚫어놓은 것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렇게 완전히 막혀 있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전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예. 그리고 요 차체 하부는 뭐 역시 좌우에서 붙이도록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종감속기가 예. 들어가는 종감속기 커버고요. 그 다음에 뭐 요건 뭐 그야말로 차체 옆에 붙이는 뭐 각종 공구류들 네, 뭐 평범하지만 뭐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요 차체와 로드휠 뭐 이런 부품이 4개가 들어있는데, 네, 자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요 아이들러 휠이 2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초기 A형하고 G 초기형에 쓰던 아이들러 휠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는 G형의 후기형, 우리는 야크트로 치면 G2의 후기형이죠. 네. 거기 쓸 수 있는 660mm 아이들러 휠이 들어있어요. 음흠. 그래서 이건 지금 런너가 4개니까 2개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여기는 2개를 쓰는데, 여기는 그러면은 2개를 쓰는데, 다 합해서 몇 개 들어있는 거죠? 8개 들어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6개가 남는 거지. 네. 그래서 또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은 그 타미야의 그 판터 시리즈 키트가 요 아이들러가 이제 조그만 게 들어있는데, 이게 크기는 초기형의 작은 직경을 가지고 있는데 모양은 후기형 660mm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도저히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뭐 딴 거로 바꾸기 전에는, 그러니까 타미야 내에서 해결하려면 D형 키트를 사서 끼워야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 해결이 불가능하니까 이거 갖고 계시다가 그거 샀으면 거기다 끼면 좋은 해결책이에요. 예, 이게 뭐 여분이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기존 판터 키트에 들어있던 이 철제 예, 휠도 들어있고, 그다음에 바깥에 걸치도록 예, 이 분리되어 있는 림 허브에서 예. 분리되어 있는 이 디테일도 굉장히 좋으니까 바로 꾸밀 때 좋을 예.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철제는 뭐 우리 저 판터 후기형 보면 뒤에 하나를 철제로 했잖아요. 네. 근데 야크트 판터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음, 뭐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사이드 스커트 거리. 네, 요게 저 보통 우리 애칭 많이 쓰잖아요. 이게 애칭으로 이건 딴 거 몰라도 난 이건 꼭 애칭 달고 싶더라고요. 근데 뭐 인젝션 치고는 뭐 그런 대로 뭐 모양 괜찮습니다. 모양이 저 사방팔방으로 접해 있어서 예. 오묘한데 잘 되어 있습니다. 타미야는 거의 그냥 두리뭉실하게 돼 있고요. 라이필드는 요거랑 비슷해요. 네, 뭐 그런 대로. 근데 애칭으로 하는 것보다 확실히 틀립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건 애칭으로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비를 들여서 요거 애칭 많이 만들어 놨어요. 사비로.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데칼, 그다음에 요 애칭 들어 있고요. 저 엔진 그릴. 엔진 그릴이 입체감이 있어서 예. 왜 그릴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철사가 이렇게 겹쳐 있잖아요. 그런 망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 로프는 실인데 이게 좀 얇아요. 저는 이런 로프도 많이 봤는데 이 정도. 그 두께가 몇 가지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좀 얇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자,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제 진짜 제일 중요한 얘기. 찌메리트. 아이고. 요 찌메리트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거기다 이제 이 화학 물질을 발라서 자석이 안 붙게끔 만드는 그게 찌메리트인데, 네, 요 야크트 판터 G1은 무늬가 틀려요. 여태까지 나온 것들은. 우리도 보통 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래서 이거는 바둑판 모양이에요. 그것도 네. 촘촘한 바둑판. 그래서 이건 따로 나온 게 없습니다. 아마도 국내 메이커에서 따로 만들어 주실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네, 일단 만들 때는 스스로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요 차체에다 퍼티를 발라서 이 무늬를 넣는 방법이 있고, 네, 그 다음에는 플라페이퍼 같은 데다가 퍼티를 바르고 이 무늬를 넣어준 다음에 그걸 잘라서 여기다 붙여주는. 네. 그때 편할 것 같은 내 생각. 네. 저희 제작기 때 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그 고생을 좀 해야 된다. 네. 이런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증 실제 전차대로 만들려면 반드시 찌메리트 코팅을 해야 된다. 요건 다 해야 됩니다. 모른 척 할 수 없겠네요. 네, 독일 전차의 적입니다. 자, 그럼 이 정도 해설 마치고 저희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 저희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